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또 레뮤지에서 강연을 하게 된 홍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못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강연을 몇 번째 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레뮤지에서 이 안에 구성원이 아니라 도슨트 직업으로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9학번이고요. 현대미술학과를 나왔어요.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드릴까 하는데 일단 먼저 도슨트에 대한 직업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미 도슨트가 뭘까요? 라고 퀴즈를 좀 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도슨트는 이제 미술 현장에서 뭐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페이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 익스플로런스 경험이라고 좀 적어뒀는데 정말 많은 좀 시간들, 강연이나 전시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전시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이 도슨트 혹시 몰라서 제가 직업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고 그리고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면 도슨트는 그 중간에서 관객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전시 해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전시들은 혹시 이 전시 본 적 있나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가시면 큰 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뮤지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이 타카하타 이사오 지브리의 또 다른 감독의 전시를 했었고요. 자, 저기 있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막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했을 때 했던 드로잉이나 레퍼런스 전시들을 엮어서 만든 전시라 제가 거기서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DP 가보셨나요? 네. 네, 여기 서울에서 활동을 한다면 꼭 한번 들릴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름 때 이 전시를 했어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까르띠에 하니까 벌써 입이 이렇게 벌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여태까지 쭉 모아두었던 주얼리들을 전시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말해놓고 굉장히 커다란 주얼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시도 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전시 중에는 워커힐 호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저기 광나루역 쪽에 큰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전시장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전시는 이미지 전시가 아니라 미디어 전시예요. 이 공간에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수신기로 목소리만 들려드리는 해설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많이 활동하는 거는 이렇게 장줄리앙이라는 화가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서울과 좀 멉니다. 가상 디지털 단지 7호선의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 갑자기 왜 나와서 뭔 얘기를 할지 약간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진짜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연 동기이자 어쩌면 강연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냥 작품만 해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기보다 뭔가 키워드를 하나 더 잡아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목과 좀 연관지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모토.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죠. 사실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우여곡절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파란만장이라는 단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또 전시가 작품이 있어서 같이 묶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우여곡절의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또 뜻하는 단어인데 이 우여곡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또 전시와 엮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생의 모토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겁니다. 모토라는 게 이탈리아어로 구절이나 예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너한테 모토가 뭐야? 라는 이야기는 즉 너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야? 라는 질문과도 같은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좀 엮어볼 수 있는 게 제가 2주 전에 끝난 전시가 하나 있어요. 이 전시가 버버리 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했던 전시인데요. 실제로 청담동에 있는 버버리 매장입니다. 이 매장에서 위층에 전시 공간을 만들었는데 뭐 VIP 분들만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올 수 있는 일반 관광객 위주로 진행되었던 전시였어요. 그래서 내부 들어가면은 이런 곳이었는데요. 그냥 한 층에 작은 공간에 작품이 총 7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설을 했었죠. 제 사진인데 뭐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이 뒤에 있는 작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때 보면 작품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 구상 미술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양한 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추상 미술로 이루어졌을까요? 뭘까요? 추상입니다. 추상 미술로 다 이루어진 작품이었어요. 보면은 조금 파란 색깔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자연을 다 다루는 작가였고요. 90년대생 작가입니다. 이 90년대생이라고 하니까 좀 괴리감이 느껴지시는 우리 신입생분들도 계시겠지만 90년대생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분들이에요. 다들 다 사회 초년생이고요.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들의 작품을 또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히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사라 커닝햄이라는 93년생 아티스트예요. 이 작가가 제가 출생 연도를 적어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전시하는 도중에 눈을 감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 이제 작품은 어디 있을까? 이 작가의 작품은 여기 있습니다. 중앙에 세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많은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작가의 모습 한번 볼게요. 작가 얼굴을 제가 좀 보여주기보다 이 작가가 작업하는 사진 하나 들고 와봤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작가는 파란 색깔을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의 주제는요, 꿈과 그리고 자연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라 커닝햄이 원래 살았던 곳이 영국의 노팅엄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팅엄이 우리나라에는 홍길동이 있다면 영국에는 로빈후드가 있는데요. 로빈후드의 은신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곳을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커다란 오동나무가 가득한 숲이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햇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우거진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이런 숲을 보고 자란 사라는 숲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남달랐어요.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숲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숲. 혹시 숲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숲. 정화되는 기분이 먹고 정화되는 느낌이요? 네,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숲. 평온합니다. 평온하다. 네. 제가 이 전시하면서 계속 여쭤봤었는데 거의 다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피톤치드, 잔잔한 고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다양한 생태계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으로 먼저 연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라의 그 숲은 조금 독특하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숲은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식물들이 햇빛을 더 받으려고 머리를 막 빼꼼히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치열한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초기 작품을 보시면 숲이나 자연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뭔가 굉장히 정돈되고 차분한 숲을 보여주기보다 굉장히 좀 과감하고 약간은 혼돈스러운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색깔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색깔이 여러분들 눈에는 잘 많이 보이시나요? 빨간색. 네. 약간 명도를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때 많이 사용했던 게 지금 보이시는 이 블랙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되게 센 블랙을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라가 숲을 치열하게 정의하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원래도 꿈이 굉장히 화가였는데 바로 화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생계 문제 때문에 화가의 길보다 갤러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기획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무를 마치고 나서 밤에는 이 여자 아티스트인데 그 넓은 도로를 트럭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걸 아르바이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이 보았던 풍경이 밤의 풍경이었죠.
그래서 주로 작품을 많이 다뤘던 건 밤의 풍경들을 많이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블랙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다면 오늘 제가 소개를 또 안 드렸겠죠.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여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 레지던시가 작업실이랑 작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런 열대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열대우림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원주민들, 또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녀는 숲을 많이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도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볼 건데,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가장 커다란 작품이었어요. 작품 보시면 사실 실물로 보면은 그 느낌이 더 많이 들 텐데, 크기가 제 키보다 제 키 정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크기였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는 저 붉은빛의 물감이 아주 화려하게 지나가고 있었죠. 이 작품의 제목이 채널 크로싱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추상화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느낌과 그 해석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저 빨간색을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의 붓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주위의 물감들도 같이 좀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 붓질들이나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붓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나이프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약간 하얀 선 같은 게 좀 발견이 될 거예요. 조금은 날카롭게 그려낸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치열하고 조금은 전투적인 그런 숲의 화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스카이노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왜 이런 초록색과 파란색을 썼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오로라를 또 많이 연관을 지어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면서 자신이 또 치유했던 그런 모습들을 화면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작품을 이제 볼 건데요. 실제 이 작품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둔 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더 작은 작품이고, 이 작품이 그림을 많이 사시는 컬렉터분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에요. 그 이유가 사실 추상화가들은 신체적인 움직임을 화면에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화면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반전으로 사라는 작은 작품이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주고 더 강렬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에도 그런 제스처를 아끼거나 생략하지 않았어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한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작품을 확대해 보니까 저는 정말 큰 작품이어도 비슷하게 표현했구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다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녀가 굉장히 바라고 치열하게 살았던 삶들이 다 녹아진 부분이 아닐까, 작은 크기에도 다 에너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열한 키워드가 사라의 그런 작품일 것 같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쭉 작품을 보셨는데, 이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색이 가장 많이? 파란색. 파란색이 많이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많이 쓰는 색 중 하나가 이제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라는 거를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이 사라에게 파란색은 약간 희망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파란색을 표현했다기보다 앞으로 나는 좀 긍정적으로 살 거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들을 파란색으로 쓰면서 이 작품 보면서 많이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희망이라는 키워드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한테 희망은요, 뭔가 완전 긍정적이고 완전 즐거운 단어라기보다 제일 힘든 시기에, 제일 부정적인 시기에 등장을 했을 때가 제일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대비가 되죠. 뭔가 희망, 밝은 것 같지만 제일 부정적인 공간에서 느껴진 단어이니까. 근데 이 단어를요, 사라처럼 쓰는 그런 작품도 있고 또 다른 작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작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작가일 것 같아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너무 현대에서 갑자기 너무 과거로 넘어가나 싶었지만 또 저희가 얼마 뒤에 반 고흐 전시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무려 800점이나 들어오니까 그 전시 꼭 보시고요. 아무튼 이 화가도 파란색을 되게 희망을 담아서 표현한 화가 중 하나라 같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고흐는 이런 이미지가 제일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귀가 잘려 있고 뭔가 우울하고 잘 풀리지 않았던 화가로 대부분 많이 고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흐를 제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화가는 생각보다 희망적이었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몸과 정신이 아팠을 좀 뿐이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이 이제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실제로 있는 공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요, 원래 저기가 지금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하나도 노란색이 물들어 있는 곳이 아닌 정말 작은 조명 하나만 걸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흐는 왜 이렇게 노란색을 또 가득 칠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밤의 풍경인데 왜 이렇게 하늘을 또 밝은 푸른색을 썼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낳아보면서 이 작품을 완성시켰을 때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흐가 태호한테, 그의 동생 태호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실제로 이 두 형제는 정말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편지를 나눴던 형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강연을 가면 같이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고흐가 나는 이 작품을 그릴 때 검은색은 전혀 안 썼고 다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빛나는 광장은 노란색으로 표현했지.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흐는요, 여기 화면을 그릴 때 되게 희망찬 사람들의 생명력을 많이 느끼면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어두운 그런 밤을 굳이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고흐의 삶은 아마 이 작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강할 것 같아요. 되게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 많이 밝아지고 조금 발전된 고흐의 삶으로 넘어가지만 그는 여전히 계속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압센트라는 술에 많이 중독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술에 중독된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 저 멀리,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 저 멀리 프랑스 아르르라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예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 앞바다가 다 지중해였고 사시사철 완전 푸르른 곳이었어요. 이때는 우울한 심리를 좀 넘어서 늘 이렇게 햇빛을 받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을 꾸지 못했던 꿈 하나를 갖습니다. 바로 이 노란 집에서 화가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싶다라는 꿈 하나를 꿨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병이 재발을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제 자신의 귀를 뭐 잘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도요, 제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 그렸던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꽃이 핀 아몬드 나무라는 또 다른 희망적인 작품을 하나 완성을 시켰죠. 이 작품은 태호라는 이 동생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선물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첫 조카가 탄생하자마자 그날 밤에 붓을 들어서 그림을 완성시켰죠. 이 아몬드 꽃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고흐도요, 늘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희망을 계속 되찾고 그것을 다 푸른색이라는 물감으로 사용했던 화가죠. 그래서 고흐에게 이 파란색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밤은 늘 덧칠하고 계속 올라가듯이 그 깊이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서두까지는 아니지만 앞서서 그 파란색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달았던 화가들의 작품을 좀 보여드렸고 이제 조금 벗어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냥 작품만 이야기하기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20대이고 또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실 분들이 같이 생각해볼 만한 고민들을 저도 같이 좀 녹여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일단 나의 파란만장한 도슨트의 삶 시작. 제가 이 도슨트를 시작한 지는요,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뭔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가장 좋은, 남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요소고, 쟤는 왜 이렇게 전시도 늘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일이 끊임없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말을 좀 적은 게 운이 잘 따라줬을까? 라는 문장 하나를 적어봤어요. 물론 운도 잘 따라줬겠죠. 그런데 저도 똑같이 굉장히 막막한 졸업 시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운과는 또 전혀 먼 상황까지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저희 학과 후배들도 와줬는데 모두가 미대생들이 그렇듯이 입시를 다 겪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입시 현장에서도 살아남아서 대학교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써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이 안에서 저는 뭐 작가로서만 살 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은 무조건 있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뮤지도 했었고 다른 활동도 막 겪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한테 한번 닥쳐왔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3학년 거의 한 마지막 시즌 2학기 때쯤이었는데 이때는 이제는 누구한테 나를 의지를 할 수가 없고 또 뭔가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도 온전히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좌절을 할까? 네. 이 키워드가 매일 매주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정말 막연했죠. 사실 제가 뭐 직업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돈은 당장 필요했고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뭐 극복했던 방법이라고 할 건 또 없고 그냥 어떻게 극복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저 넘어가려고 해요. 저한테 선택지는요, 새로운 시도와 주어진 일 두 가지였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뭔가 혁명적으로 새로운 걸 막 도전하고 내 환경을 싹 바꾸는 그런 첫 번째 선택지와 두 번째가 그냥 일단은 내 주변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걸 좀 마치고 나서 다른 걸 생각해봐야지, 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혁명가적으로 뭔가 막 새로운 걸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나한테 원래 갖고 있던 일들이랑 내가 잘하는 것부터 그냥 조금씩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내 마음, 저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간절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정성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의 반복을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꾸면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유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많이 잘 달래줘야 돼요. 내가 조금만 더 에너지를 들여서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뭐 전시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런 것들을 계속 다뤄줬고요. 그래서 이때 했던 것들이 뭐 도슨트의 경험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도 도슨트를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요,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외모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작품 공부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나름도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런 연구들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도 졸업을 하지 않은 시기라 졸업 전시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좀 열심히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리고 도슨트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원래 대학교 때는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어요. 밤을 새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 일을 또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밤도 당연히 새게 되더라고요. 그런 열정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꼭두 새벽에 막 출장도 한번 다녀보고, 그리고 휴일에는 잘 못 쉽니다. 잘 못 쉬고 전시도 보러 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하게 될 동료들과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휴일들을 보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1년을 쭉 돌아보면 차곡차곡 이 시간들을 만들어갔고, 그렇지만 이게 뭔가 막 SNS상에서는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막 취업이 되게 잘 돼서 풀리는 것보다 그런 보여주기식의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정말 다 진심, 간절하게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기는 뭔가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엄청 큰 에너지로 저를 대하지 않고 그냥 조금의 더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다 보여줬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이야기 중 하나가 지치고 좀 포기하고 싶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막 힘을 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힘들었죠. 그렇게 작은 에너지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연적이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또 준비한 게 이 사진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 찍혀서 하나 들고 와봤어요. 보면은 도슨트가 아무래도 약간의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늘 웃고 조금은 이렇게 리더십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좀 지치고 좀 미묘한 심리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또 이야기해야 될지 약간의 막연한 모습도 좀 보입니다. 당연히 저도 적응을 늘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을 맞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늘 프로답게 나는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도 저는 항상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저를 뒷받침해 주었던 거는 오늘 이 강연의 제목인 것처럼 모토, 제 인생의 모토가 어쩌면 진정성 있게 살아가자. 그냥 이 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왕 닥쳐온 거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하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인드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강연도 들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 저는 프리랜서고 돈도 막 정기적으로 막 벌고 있고 완전 떳떳하게 나 성공했고 여러분들은 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직업은 또 아니고요. 저도 여전히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삶을 막 또 찾아봐야 되는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예술은 계속 제 주위에 맴돌 거고 그리고 예술을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응원해준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보우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난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할 거고 또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지.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여러분들만의 모토를 또 새롭게 설정을 해주시고 또 가끔은 이런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예술 작품을 한번 찾아주시면서 오늘 제 강연의 구성이 예술 작품으로 제 인생을 좀 엮어봤잖아요. 그런 또 위로받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받는 시기에 제 역할은 그 위로를 더 전달할 수 있는 도슨트로 쭉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저를 또 안녕하기가 좀 아쉬우니까 이후에 제 해설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또 전시 일정이나 도슨트 일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반갑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또 끝내면서 여러분들의 또 인생 모토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슨트 홍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